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저번에 배운 22번째의 산하비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비교에 대한 괴상을 자연상과 인간상으로 나누어 보았고,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고사, 겉모습을 넘어 내면의 빛을 찾다라는 고사를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 교훈을 말씀드렸고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비교에 대한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만 읽어드리고 그 고사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고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비교가 과연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고 수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럼 겉모습을 넘어 내면의 빛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그 고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한 예술의 도시에는 화려한 장식과 눈부신 색채로 명성을 떨치던 화가 유림이 살고 있었다. 유림의 작품은 외관상으로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그 속에는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감돌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림은 한 노성을 만나게 된다. 그 노성은 유림에게 겉으로 꾸미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없다. 산처럼 단단한 내면의 미덕이 있어야 비로소 그 화람이 빛난다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유림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며 자연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하여 그의 분놀림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작품 속에 담긴 색채는 더욱 풍부해지고 선 하나하나에는 진솔한 감정과 깨달음이 스며들었다. 새로운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사람들은 유림의 그림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의 예술은 단순한 장식적 아름다움을 넘어 내면의 진실한 빛을 발하게 되었다. 산하비교는 우리에게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도 내면의 순수함과 미덕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겉모습을 넘어 내면의 빛을 찾다라는 고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고사에서 내용이 나오듯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 가지고는 정말 상대방의 심금을 울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으로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사 내용에서도 새벽마다 산을 오르며 자연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죠. 그러면서 안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춤으로써 외면의 꾸밈이 활짝 꽃을 피는 그런 고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사 내용은 결국 우리가 산하비교의 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괴상을 자연상으로 보면 산 너머로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꾸민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인간상을 보면은 자칫 외면의 아름다움에 몰두해버리면 그 꾸밈은, 그 아름다움은 한계를 가진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도 아름다움이란 키워드가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그게 헛으로만 드러나는, 즉 내면의 내공이 없으면 결코 진정한 아름다움은 될 수 없다라는 모습을 이 스토리가, 이 고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괴사와 상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괴상을 한번 볼까요? 이 괴상을 보면은 하괴는 양, 양으로 되어 있는 불을 상징하는 이괴, 상괴는 양으로 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불 또는 산 아래에 있는 불빛,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괴상 자체로만 보면. 그러나 이 산화 비괴라는 것은 자연상으로 볼 때 산 아래에 해가 있을 수 없죠. 결국은 산 너머로 해가 지면 나타나는 아름다운 노을, 이 노을이 진 그 꾸밈의 상, 아름다운 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인간상으로 보면 이 자연상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외면의 아름다움에 몰두해버리면 반쪽의 아름다움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비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은 산 아래 불빛, 즉 산을 넘어간 해가 노을이 짐으로써 산의 아래 비추는 그 노을, 아름다움, 그 부분을 스킬풀리스라는 핵심 키워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괴사를 배워보죠. 우리 한글로 읽어볼까요? 비, 형, 소리, 유유왕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비계는 형통하다.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조금 이롭다. 그냥 이유유왕이 아니고 소리유유왕입니다. 조금 이롭다는 거죠.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조금 이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비괴는 하리 상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가 리괴고 위가 간괴의 모습입니다. 리는 여기서 꾸미는 것이고 불이니까 노을이니까 아름답게 꾸미지는 거죠. 간은 멈춘다는 겁니다. 제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꾸민 것은 이 꾸밈은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야 된다. 적당한 선에서 제지되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같이 겹쳐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공자가 문질빈빈이라 얘기했습니다. 문질빈빈.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질빈빈. 문은 무늬 또는 꾸밈, 인문, 장식 이런 뜻입니다. 질은 본질적인 얘기죠. 그래서 꾸밈과 본질이 체크 무늬처럼 촘촘하게 얽혀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된다. 즉 가장 아름답다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이 괴상을 보면은 이 꾸민다는 이괴의 뜻이 상괴에 있는 간에 의해서 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꾸밈은 적당히 하라.
적당선에 멈추란 얘기죠. 그러니까 꾸밈이 나아가려고 해도 산에 제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괴사도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조금 이롭다. 꾸밈이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상교에 해당하는 간에서 제지가 되니까 조금 이롭다라는 괴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 먼저 외호계, 외호계는 뭐라 그랬죠? 3효, 4효, 5효로 구성된 게 외호계를 했습니다. 외호가 양, 음입니다. 이건 뭐죠?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죠. 징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대로 또는 가다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가다. 대로는 큰 길이라는 뜻이죠. 큰 길. 가다는 간다는 뜻입니다. 가다는 뜻은 우리가 괴사에서 뭐 유왕, 유유왕, 유왕이 지금 간다는 뜻이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상괴, 간입니다. 양. 간괴는 무슨 뜻입니까? 절제, 멈춤의 물상이 있죠. 절제하다 또는 멈추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괴사에서 형통하기는 한데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조금 이롭다. 유유가 나오고 멈춤이 있으니까 조금 이로운 겁니다. 계속 나가지 못하는 거죠. 왜? 위에서 강괴가, 산을 상징하는 강괴가 제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괴사 내용도 결국은 상괴와 하괴가 가지고 있는 물상, 그 다음 상괴와 하괴가 서로 결합되는 모양, 세 번째는 상호관계, 이런 부분이 가만히 돼서 괴사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상에서 봤듯이 소리유유왕이란 괴사가 나온 이유는 꾸밈이, 아름다움이 산에 상징하는 강계에서 제지를 당하고 억제를 당하기 때문에 소리 유유왕, 나가는 바가 있으면 조금 이롭다라는 괴사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괴사 내용은 상계와 하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물상, 그리고 상계와 하계의 결합 방식, 그 다음에 각 효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전 내용. 먼저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상왈. 산하유화. 비. 군자이 명서정. 무감절옥.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비계다. 그렇죠?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비계입니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이 괴상을 보고서 어떻게
처신합니까? 밝게 다스리고, 즉 밝음으로써 정치를 하고, 옥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를, 감옥에 있는 죄인을 감히 처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비계다.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비계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밝음으로써 정치를 하고, 감옥에 있는 죄인을 자른다는 얘기죠. 처단하는 것을 감히 하지 않는다 라는 상사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설계전에서 하기가 리죠, 그죠? 설계전에 보면은 리는 밝음을 하다, 밝음. 또 남방의 교입니다. 남방의 교회. 왜 남방의 교회일까요? 즉 남쪽에 있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그림을 그린 거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서울에 있는 사대문을 그렸습니다. 사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서울에 있는 문을 보면은 동쪽에는 숭인문이 있습니다. 동대문을 숭인문이라 부르죠. 서대문은 돈이문이라 부릅니다. 남대문은 숭례문이라 부르죠. 북대문은 숙정문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왜 동쪽에 있는 동대문을 숭인으로 부르고 서쪽에 있는 서대문을 돈이라 부르고 남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남대문을 숭례라 부르고 북쪽에 있는 북대문을 숙정이라 부르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간의 오상 5가지 마음이죠. 이게 인, 이, 예, 지,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대문인 숭인문, 어가 서대문인 돈의문, 이 서대문, 얘가 남대문인 숭례문, 북대문인 숙정문, 그리고 마지막 신이 중앙에 있는 보신각입니다. 자, 경복궁이 여기에 있고 왕은 여기에서 정치를 합니다. 마주 보는 것이 남쪽이죠. 그게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뒤에 남산이 있죠. 즉 왕은 남쪽에 있는 산을 보고 그 남산의 밝은 기운을 받으면서 밝게 정치를 하라, 밝게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이 예지신이 보면 인, 의, 예, 지, 숙정문은 지라는 뜻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숙정문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지, 그 다음에 신, 보신각의 신입니다. 그래서 인, 이, 예, 지, 신. 인간의 오상이죠. 그리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을 숭인문, 돈이문, 숭례문, 그 다음 숙정문, 보신각, 이래서 동, 서, 남, 북, 중앙 이렇게 서울을 배치를
했던 겁니다. 우리 서울이 그냥 문이 하나하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우리 서울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러면 색다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사대문은 그냥 된 게 아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동, 서, 남, 북, 인, 이, 예, 지, 신. 그 음양 오행이죠. 이 오행입니다. 이게 뭡니까? 음양 오행을 치면 이 목이죠. 그 다음, 얘는 불입니다. 서는 뭡니까? 금이죠. 북은 뭡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목, 화, 중앙이 토죠.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서울 사대문은 그냥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인, 이, 예, 지, 신, 인간의 오상. 그 다음 음양 오행에서 얘기하는 음양 오행. 목화, 토, 금, 수. 다 반영이 돼서 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계는 이걸 또 우리가 괴로 표시해 볼까요? 목은 뭡니까? 진입니다. 나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불은 화죠. 이계입니다. 금은 태계입니다. 감은 물이죠, 그죠? 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양 오행으로 표시가 되고 8괴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서울을 사대문이 만들어진 그런 내역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인은, 즉 왕은, 경복궁에 앉아있는 왕은 남쪽 숭례문 뒤에 있는 남산을 바라보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밝음으로서 다스리는데, 우리가 리괴를 보면은 요 밝음이라는 이 이괴는 양음양으로 되어 있는 이괴는 밝음과 동시에 무슨 또 뜻이냐면 밝게 다스림. 밝게 다스림이라 그런 물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밝게 다스림이라는 물상이 이괴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경복궁에 앉아있는 왕이 남쪽에 있는 남산을 바라보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또 남산의 밝은 빛을 활용해서 밝음으로써 다스리는데 이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밝게 다스린다는 물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또 비계는 상괴가 산을 상징하는 강괴, 하괴가 불을 상징하는 이괴입니다. 간은 산이고 이는 불입니다. 해 또는 불빛이죠. 그러니까 이 괴상을 볼 때 이 비괴의 괴상은 산 아래에 있는 불빛, 산 아래에 있는 해, 산 아래에 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해가 져서 산에 노을이 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문명 유적은 대부분 산의 남쪽 면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 면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계속 남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면은 북쪽 면보다는 훨씬 따뜻하죠. 온기가 있죠. 그래서 산의 남쪽 면에서
문화유적이 출토가 됩니다. 이는 남면이 해가 많이 비치고 기온이 따뜻하고 그 다음 자원이 풍부함으로 인간이 주거하는데 안성맞춤인 거죠. 그래서 경복궁에 앉아있는 왕은 항상 남산을 쳐다보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그 밝음으로써 정치를 하라 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비계는 우리 인류 문명의 신비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 많은 인류 화석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굴에서 불을 피웠던 그런 화석이 발견됩니다. 또 복희 다음의 신농은 그 신농시대에 이르면은 나무를 태워 밭을 만듭니다. 또 고대인들은 거북배에 돌을 넣어서 불에 태우죠. 그래서 바로 그게 거북점입니다. 거북점을 쳤는데 나중에 이는 숫자로서 표시된 괴와 또 각골문의 형태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의 물상에 거북이라는 물상이 있는 것도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거북배에 돌을 넣고 이를 태워서 거북점을 쳐고 나중에 이는 숫자로 표시된 개와 갑골문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네가 거북의 물상이 있는 것도 밝게 다스림 외에 거북의 물상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거북배에 돌을 넣고 불로서 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상징하는 이계에 거북이라는 물상이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군자의 명서정. 이 군자의 명서정을 한번 볼까요? 군자의 명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자는 이를 보고서 밝음으로써 정치를 한다. 밝음으로써 정치를 한다. 자, 여기서 보듯이 비계는 산의 남쪽 면을 가리킵니다. 그죠? 남쪽에 남산을 보라던 산의 남쪽을 가리키는 거죠. 북쪽 면에 비해서 온기가 있고 따뜻하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자라고 꽃도 화창하게 피어서 다채로운 색깔로 산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리는 또 아름다움이란 물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이 리에는 아름다움의 물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이 활짝 피어서 아름답게 장식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물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밝음으로써 정치를 한다. 하계리에 밝게 다스림이라는 물상이 있은 것도 경복궁에 있는 왕이 남쪽에 있는 남산을 보면서 그 밝음을 보고 그다음 민심을 경청하고 밝음으로써 정치를 하는 그런 물상이 있기 때문에 밝게 다스림, 즉 명서정, 밝게 다스린다는 이 괴사는 바로 하계인 이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명서정, 밝게 다스린다. 다음 무감저록을 볼까요? 저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감저록의 저록은 감옥에 있는 죄인을 처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감저록이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을 감히 처단하지 못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상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히 감옥에 있는 죄인을 처단하지 못하는 것은 처단하기보다도 교화하는 데 힘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서합계와 이 21번째 계죠. 그죠? 그 다음에 비계 22번째 기는 한 세트로 했습니다. 서합계는 법치, 즉 법으로서 다신다 했죠. 그 다음 비계는 뭐로 다신다 했죠? 문치를 했습니다. 교화시킨다 그랬죠.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계의
상사에는 무감저록, 감옥에 있는 죄인을 감히 처단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밝음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법치가 아니라 예치입니다. 예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형벌보다는 부끄러움을 알게 해서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교화의 정치입니다. 그게 바로 문치기도 하죠. 우리 물상으로 보면 내 호계가 뭐죠? 2, 3, 4효죠. 양, 음입니다. 양, 이거 물을 상징하는 감계죠. 그죠? 감계는 반대계가 뭡니까? 이계죠. 이게 불을 상징하는 이계입니다. 이계에 무슨 물상이 또 있을까요? 감옥이란 물상이 감옥. 근데 여기는 2, 3, 4회는 이계의 반대계인 감계가 있으니 감옥에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고 감히 처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계는 반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걸 한자로 쓰면 반상, 반의. 반대되는 상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가 이게 안 되겠다. 그렇죠? 이 자 써야겠죠? 그 반상반의에 따라서 감기가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처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쭉 산하비계의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하계의 각각 괴가 가지고 있는 물상을 기준으로, 두 번째는 각 괴가 어떻게 결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그 괴의 상호관계를 살핌으로써 이 괴사가 만들어져 나온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비계의 메시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룰 때 빛난다. 공자가 얘기한 문질 빈빈이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